주식펀드 분야 최고의 책 2위 선정. 국내 72만 부 돌파. 투자서의 전설. 투자자가 반드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주식 투자서의 고전. 성장할 종목을 찾아 투자하여 몇백 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는 방법이 이 책에 있다.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 시장은 투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끔찍한 시장에서 돈을 벌어보았고 반대로 좋은 시장에서 돈을 잃어보았다. 아마추어 투자자가 유리하다. 피터 린치는 주식시장을 예측해야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투자 대가들의 주식 투자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입니다. 부제목은 주식 투자에서 상식으로 성공하는 법이고 원제는 원업 아놀 스트리트입니다. 지은이는 피터 린치와 존 로스차일드이며 옮긴이는 이건 펴낸이는 국일증권 경제연구소입니다. 지은이 소개. 피터 린치는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이다. 마젤란 펀드를 세계 최대의 뮤추얼 펀드로 키워내 월가의 영웅이란 찬사를 받았다. 1968년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에서 MBA를 받은 후 애널리스트로 입사했다. 그가 마젤란 펀드를 시작했던 1977년 1800만 달러였던 펀드 자산은 13년 만인 1990년에 140억 달러가 됐다. 피터 린치는 발로 뛰고 얻은 정보가 고급 정보이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다. 10년이 넘는 동안 시장 수익률을 능가한 경우는 월스트리트에서 피터 린치와 워런 버핏뿐이라고 한다. 피터 린치가 투자한 종목은 1만 5천 개에 이르며 투자 주주도 100만 명을 넘었다. 그리고 전성기인 47세의 돌연 은퇴를 선언하여 전설로 남겨진 월스트리트의 영웅이 되었다. 본문. 이 책에서 당신이 기억해야 할 요점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의 기술이나 지혜를 과대평가하지 말라.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라. 월스트리트에서 아직 발견하고 확인하지 못한 기회, 즉 레이더 밖에 있는 기업을 찾아라.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집에 투자하라. 주식시장이 아니라 기업에 투자하라. 주식의 단기 등락을 무시하라. 주식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주식에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경제를 예측해도 소용없다. 주식시장의 단기 방향을 예측해도 소용없다. 주식 투자의 장기 수익률은 비교적 예측하기 쉬우며 채권 투자의 장기 수익률보다 훨씬 높다. 투자한 종목을 관리하는 것은 스터드 포커 게임을 계속 진행하는 것과 같다. 주식 투자는 모든 사람이 할 성격이 아니며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할 성격도 아니다. 일반인은 투자 전문가보다 훨씬 먼저 흥미로운 기업이나 제품과 접촉한다. 강점을 보유하면 주식 투자에 유리하다. 주식시장에서는 손안의 새 한 마리가 숲속의 새 10마리보다 낫다. 투자하는 주식의 속성과 구체적인 투자 이유를 파악하라. 이 종목이 상승하니까 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투자하는 주식의 유형을 분류하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잘 알게 된다. 대기업은 주가 움직임이 작고 소기업은 주가 움직임이 크다. 특정 제품에서 이익을 기대한다면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라. 이미 이익을 내는 중이면서 사업 개념의 복제 능력을 입증한 소기업을 찾아라. 연 성장률이 50%에서 60%인 기업은 경계하라. 인기 업종의 인기 종목을 피하라. 사업 다각화를 믿지 마라. 대개 사업 다각화로 드러난다. 무모한 도박은 결코 보상받지 못하는 법이다. 첫 번째 상승 국면을 놓치더라도 회사의 계획이 효과가 있는지 지켜보는 편이 낫다. 전문가들이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접근하기 힘든 분야라면 이로부터 대단히 소중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보 제공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부유하며 최근 정보가 정확했더라도 그의 정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주는 주식 정보는 가치가 매우 높을 때도 있다. 그러나 대개 제지업종 사람들이 제약주 정보를 알려주고 의료업종 사람들이 제조업종의 기업 인수에 대해 끊임없이 떠들어댄다. 따분하고 평범하며 월스트리트에 관심을 끌지 못하는 단순한 회사에 투자하라. 비성장 업종에서 적당한 속도 20%에서 25%로 성장하는 회사가 이상적인 투자 대상이다. 틈새를 확보한 회사를 찾아라. 공경에 빠진 회사의 침체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재무 상태가 건전한 회사를 고르고 은행 부채가 많은 회사는 피하라. 부채가 없는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경영 능력이 중요할지는 몰라도 파악하기가 아주 힘들다. 사장의 경력이나 말솜씨가 아니라 회사의 전망을 보고 주식을 매수하라. 공경에 빠진 회사가 회생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PER을 세심하게 분석하라.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면 만사가 잘 풀려나가도 한 푼도 벌지 못한다. 회사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을 점검하라.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를 찾아라. 회사의 과거 배당 실적을 조사하고 과거 침체기에 이게 어떠했는지 확인하라. 기관 투자자의 보유량이 적거나 없는 회사를 찾아라. 다른 조건이 같다면 월급만 받는 경영진이 운영하는 회사보다 지분을 많이 보유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회사가 낫다. 내부자가 주식을 매입한다면 좋은 신호다. 특히 여러 개인이 동시에 매입한다면 더욱 좋은 신호다. 주식 연구에 적어도 매주 1시간을 투자하라. 자신의 배당과 투자 손익은 계산해봐야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내심을 가져라. 서두른다고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장부 가치만 보고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다. 실제 가치가 중요하다. 의심스러우면 투자를 연기하라. 새 종목을 고를 때는 적어도 새 냉장고를 고르는 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여라. 다음 달이나 내년이나 3년 뒤 어느 날 시장이 가파르게 하락할 것이다. 시장 하락은 우리가 좋아하는 주식을 살 훌륭한 기회다. 조정이 일어나면 탁월한 기업들도 헐값이 된다. 1년이나 2년 후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판단이 항상 옳아야 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대부분을 알아야 할 필요도 없다. 대박 종목은 항상 뜻밖의 종목 가운데서 나왔으며 피인수 종목은 더욱 뜻밖의 종목 가운데서 나왔다. 큰 실적이 나오려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린다. 유형이 다른 주식은 위험과 보상도 다르다. 대형 우량주에 투자해서 20%에서 30% 수익을 몇 차례 누적하는 방법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주가는 종종 기본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의 방향과 지속성을 따라간다. 현재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실적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단지 주가가 올라간다고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고 보면 안 된다. 단지 주가가 내려간다고 우리의 판단이 틀렸다고 봐도 안 된다. 어떤 대형 우량주의 기관 투자자 보유 비중이 높고 월스트리트에서 많은 애널리스트가 조사 중이며 시장보다 주가가 더 올랐고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면 주가는 횡보하거나 하락한다. 회사의 전망이 신통치 않은데도 단지 주가가 싸다고 매수한다면 이는 돈을 잃는 방법이다. 탁월한 고성장주를 단지 조금 고평가된 것 같다고 매도한다면 이것도 돈을 잃는 방법이다. 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며 고성장주가 영원히 성장하는 것도 아니다. 심루타 종목일지라도 그 종목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돈을 잃은 것은 아니다. 주식은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 주식이 상승한다고 충족감에 젖어서 스토리 점검을 중단하면 안 된다. 주식이 휴지가 되면 50불, 25불, 5불, 2불 어느 가격에 매수했든지 잃는 금액은 똑같다. 투자한 금액 전부가 날아간다. 기본의 바탕을 두고 조심스럽게 가지치기와 교체 매매를 하면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 주식이 실제 가치에서 벗어났고 더 좋은 대안이 나타난다면 그 주식을 팔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라. 유리한 카드가 나타나면 판돈을 올리고 불리한 카드가 나타나면 판돈을 줄여라.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을 줘서는 실적을 개선할 수 없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면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시간과 돈을 절약하라. 걱정할 일은 항상 생기는 법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항상 마음을 열어놓아라. 당신은 모든 이성에게 키스할 필요가 없다. 나도 심루타 종목을 여럿 놓쳤지만 시장을 이기는데 지장이 없었다. 6장. 심루타 종목을 찾아라. 심루타 종목을 찾아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집 근처다. 집 근처에 없으면 쇼핑몰을 살펴보고 특히 당신이 근무하는 직장 주변을 뒤져보라. 던킨 도너츠 리미티드, 스바루, 드레피스, 맥도날드, 탐브렌즈, 펫보이즈 등 이미 언급한 심루타 종목 대부분은 전국에 걸쳐 수많은 장소에서 성공의 조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뉴잉글랜드의 소방관 KFC가 처음 문을 연 중부 오하이오의 고객들, 픽앤세이브에 몰린 손님들 모두 월스트리트가 실마리를 얻기 오래전에 대단하군, 이 회사 주식을 사면 어떨까? 라고 생각할 기회가 있었다. 평범한 사람도 유망한 기업을 1년에 두세 번 이상 마주치게 된다. 펫보이즈 임원, 직원, 법률가와 회계사, 공급업체, 광고대행사, 간판 제작자, 신규 매장의 건물주, 심지어 사무실 청소원까지 모두 펫보이즈가 성공하는 모습을 틀림없이 지켜보았다. 고객 수십만 명을 계산에 넣지 않더라도 잠재 투자자 수천 명이 이 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회사의 보험 계약을 담당하는 웹보이즈 직원은 보험료가 상승하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었으므로 보험료 상승은 보험 업종이 회복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다.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도 고려할 만했다. 또는 펫보이즈의 건물 계약자들은 시멘트 가격의 상승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시멘트 공급업체의 호재였다. 도매와 소매 유통망을 망라해서 제조, 판매, 정립, 분석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종목 선정 기회와 수없이 마주친다. 내가 속한 펀드 업종에서는 영업직원, 사무직원, 비서, 애널리스트, 회계사, 전화상담사, 컴퓨터 설치자 모두
펀드 주가가 치솟았던 1980년대 초의 대호황을 모르고 지나칠 수가 없었다. 엑손의 부사장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번창하거나 유가가 반등하는 조짐을 감지할 수 있다. 부두노동자, 지질학자, 굴착업자, 공급자, 주유소 소유주, 정비사, 심지어 주유하는 고객도 알 수 있었다. 코닥 본사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한 고급 35mm 차세대 일제 카메라 덕에 사진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으며 필름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필름 영업 직원, 카메라 매장 소유주와 직원도 안다. 사진사는 멋진 결혼식 사진을 찍으려 하지만 신랑 신부의 친척 대여섯 사람이 돌아다니며 멋대로 사진을 찍는 바람에 자꾸 방해를 받는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아니어도 줄줄이 이어지는 빅히트작 덕분에 파라마운트나 오리온 피처스의 이익이 크게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화배우, 엑스트라, 감독, 스턴트맨, 법률가, 조명기사, 분장사, 6주 연속 매진을 확인한 변두리 영화관 안내원도 오리온 주식 매수에 대한 찬반 논쟁을 둘러볼 만하다. 교사들의 출석 확인 시간을 대폭 절약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가 출석 체크기를 당신 학교에 시험 설치한다면 나는 가장 먼저 출석 체크기 만드는 회사가 어딥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18만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매주 900만 명의 급여를 처리하는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는 또 어떤가? 이 회사는 역사상 최고 종목 중 하나였다. 1961년에 기업을 공개한 이래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이익이 증가했다. 이 회사가 기록한 최악의 실적이 전년 대비 이익의 11% 증가였으며 이것은 많은 회사가 적자를 기록한 1982년에서 1983년 불황기에 올린 실적이었다. ADP는 얼핏 내가 회피하는 첨단 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컴퓨터 회사가 아니다. 단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급여를 처리하는 회사로서 첨단 기술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보는 회사다. 경쟁 때문에 컴퓨터 가격이 내려가면 ADP 같은 회사는 더 싼 가격으로 장비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계속해서 내려간다. 그래서 이익이 늘어나기만 한다. 이 세속적인 회사는 아무 광고도 없이 6센트의 기업을 공개했으나 지금은 40불에 거래된다. 결국 장기적으로 600루타가 되었다. 10월 폭락 전에는 54불까지 올라갔다. 이 회사는 부채보다 현금이 2배 많고 성장 둔화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18만 고객 회사 임직원들은 분명히 ADP의 성공을 알 수 있었으며 ADP의 주요 고객이 대형 증권사들이었으므로 월스트리트의 절반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성공 주식을 고르려고 애쓰지만 바로 그동안 성공 주식도 우리를 고르려고 애쓰고 있다. 괴양과 심루탈. 당신의 생활 속에서는 도무지 이런 기회를 찾을 수가 없는가? 반경 10km 내에 신호등도 없는 곳에서 먹을거리를 손수 재배하면서 TV도 없이 사는 은퇴자라면? 하지만 이런 사람도 병원에 가는 날이 있을 것이다. 전원 생활을 하면서 괴양에 걸렸다면 이것은 스미스클라인 패크만을 알게 되는 좋은 계기다. 의사 수백 명, 환자 수천 명, 환자의 친지 수백만 명이 1976년에 출시된 특효약 타가메트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 약을 조지한 약사와 이 약을 배달하며 한나절을 보낸 배달 소년도 알고 있었다. 타가메트는 환자에게는 선물이었고 투자자에게는 노다지였다. 환자에게 좋은 약은 병을 완치해주는 약이지만 투자자에게 좋은 약은 환자가 계속 사야 하는 약이다. 타가메트는 계속 사야 하는 약이었다. 이 약은 궤양의 고통을 환상적으로 제거했으므로 직접 수혜자인 환자는 계속 복용해야 했고 간접 수혜자인 제조회사 스미스클라인 베크만 주주들은 계속 돈을 벌었다. 타가메트 덕분에 주가는 1977년 7.50불에서 1987년 고가 72불까지 상승했다. 환자와 약사들은 월스트리트의 인재들보다 훨씬 빨리 이 약을 알 수 있었다. 증권은 근심이 많은 사업이므로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바보들도 궤양을 알았겠지만 당시 스미스클라인은 이들의 추천 종목에 포함되었을 리가 없다. 1년이 지나서야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약의 시험 기간이었던 1974년부터 1976년에 주가는 4불에서 7불로 올랐고 1977년 정부에서 타가메트를 승인하자 주가는 11불에 거래되었다. 여기서부터 주가가 72불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만일 타가메트를 놓쳤다면 궤양 특효약 잔탁을 개발한 글락소로 두 번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잔탁은 1980년대 초에 시험을 거친 뒤 1983년에 정부 승인을 받았다. 잔탁은 타가메트만큼 반응이 좋았고 그만큼 글락소에 수익을 안겨주었다. 1983년 중반 7.50불이었던 글락소 주가는 1987년 30불로 올랐다. 타가메트와 잔탁을 처방한 의사들이 스미스클라인과 글락소 주식을 매수했을까? 암만 해도 매수한 의사가 많을 것 같지 않다. 의사들은 석유주에 몽땅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어쩌면 이들은 유니언 오일 오브 캘리포니아가 인수 후보라는 소문을 들었을지 모른다. 그러는 동안 유니언 오일의 임원들은 10중 8구 제약주를 샀을 것이고 특히 1982년 18.50불이었다가 5센트로 폭락한 아메리칸 서저리 센터 같은 인기 주식에 투자했을 것이다. 만일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장담컨대 제약주에 투자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의사가 석유주에 투자했을 것이다.
재화점 소유주를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재화주에 투자한 사람보다 항공우주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더 많지만 항공우주 엔지니어 중에는 재화주에 손댄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남의 떡이 커 보이듯 주식도 항상 남의 주식이 좋아 보이는 이유를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아마도 사람들은 투자에서 성공하기가 아주 힘들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완벽한 행위가 지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난다고 상상하듯이 투자 성공은 저승만큼이나 먼 곳에서 일어난다고 상상하는 것이리라. 따라서 전문의 약품 사업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의사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석유 서비스 회사인 슐룸베르거에 투자할 때 더 마음이 편하다. 반면에 슐룸베르거 관리자들은 존슨앤드존슨이나 아메리칸 홈 프로덕츠를 보유하려 한다. 정말 그렇다.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올라갈 주식은 올라간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대개 의사보다는 석유 전문가들이 슐룸베르거를 언제 사거나 팔아야 할지 판단하기가 유리하고 대개 석유 전문가보다는 의사들이 제약회사에 언제 투자해야 좋은지 더 잘 안다. 강점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앞서 나가기에 유리한 법이다. 강점이 없는 사람은 산업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를 뒤늦게야 깨닫기 때문이다. 주식 중개인의 말만 듣고 스미스클라인에 투자한 석유 전문가는 악재가 충분히 반영되어 주가가 40% 폭락한 뒤에야 환자들이 타가메트를 버리고 경쟁 약품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파악한다. 반영 디스카운팅이란 그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듯이 행세할 때 월스트리트가 사용하는 완곡한 표현이다. 반면에 석유 전문가는 슐룸베르거의 주가를 되돌려 놓을 석유 사업의 회복 조짐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다. 전혀 모르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도 운이 좋으면 커다란 보상을 얻을 수 있지만 이는 마라톤 선수가 봅슬레이 경기에 참가해서 명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핸디캡을 안고 경쟁하는 셈이다. 15장 최종 점검 목록. 내가 설명한 조사를 모두 실행하는 데는 종목당 기껏해야 몇 시간 걸릴 뿐이다. 많이 알수록 더 좋지만 그렇다고 회사에 전화까지 걸 필요는 없다. 그리고 사회문서를 연구하는 학자처럼 연차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도 없다. 일부 중요한 숫자는 특정 유형의 주식에만 적용되므로 그 밖의 유형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해도 좋다. 다음은 6가지 유형의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주식 전반. PER. 같은 업종의 비슷한 회사에 비해서 이 회사의 PER이 높은가 낮은가? 기관 투자자의 보유 비중은? 보유 비중이 작을수록 좋다. 내부자들이 매입하고 있으며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가? 둘 다 긍정적인 신호다. 지금까지 이익 성장 실적은 어떠한가? 이익은 단발성인가 지속성인가? 이익이 중요하지 않은 유일한 유형은 자산주다. 회사의 재무상태표가 건전한가 취약한가? 부채 비율은? 재무건전성 등급은? 현금 보유량. 포드의 주당 현금이 16불이라면 이 주식은 16불 밑으로는 떨어지기 힘들다. 16불이 이 주식의 바닥이다. 저성장주. 저성장주는 배당이 중요하므로 배당이 아니라면 보유할 이유가 없다. 배당이 항상 지급되었는지 꾸준하게 증가했는지 확인한다. 가급적이면 배당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인한다. 그 비중이 작으면 이 회사는 공경을 맞이해도 여유가 있다. 이익이 줄어도 배당을 지급할 돈이 있기 때문이다. 그 비중이 크면 배당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 더 크다. 대형 우량주. 이들은 좀처럼 망하지 않을 대기업들이다. 주요 관심사는 주가인데 PER을 보면 비싼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사업다 악화로 장차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라. 회사의 장기 성장률을 확인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동일한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점검하라. 이 주식을 영원히 보유할 계획이라면 이전 침체기와 시장 폭락 때 실적이 어떠했는지 확인하라. 맥도날드는 1977년 폭락에 잘 버텼고 1984년 폭락에는 횡보하였다. 1987년 시장 붕괴에서는 다른 종목들과 함께 무너졌다. 전반적으로 맥도날드는 훌륭한 방어주였다. 브리스톨 마이어스는 1973년에서 1974년 폭락 때 타격을 입었지만 주로 주가가 고평가되었기 때문이다. 1982년, 1984년, 1987년에는 잘 버텼다. 켈로그는 1973년에서 1974년을 제외하면 최근의 폭락에서 모두 비교적 건실하게 버텨냈다. 경기순환주. 재고를 계속 자세히 지켜보고 수요 공급 관계도 살펴보라.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기업이 있는지 지켜보라. 이는 대개 위험 신호다. 경기가 회복되면 점차 PER이 내려간다고 예상하라. 투자자들이 경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내다볼 때 회사의 이익이 최대치에 이른다. 투자한 경기순환주를 잘 알면 경기순환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예를 들면 자동차 업종에 경기순환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3년에서 4년 상승 기간 뒤에는 3년에서 4년 하강 기간이 온다. 항상 그런 시기였다. 자동차는 노후화함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1년에서 2년 교체 시점을 미룰 수도 있지만 조만간 매장에 다시 찾아온다. 자동차 업종은 침체가 심할수록 회복도 그만큼 강력하다. 가끔 나는 자동차 매출 부진이 한 해쯤 더 이어지기를 은근히 바란다.
그러면 호황기가 더 길고 강하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자동차 매출 호조가 5년 동안 이어졌으므로 이제 경기가 상승 주기의 중간을 지나 막바지 근처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순환 업종에서는 하강 시점보다는 상승 시점을 예측하는 편이 훨씬 쉽다. 고성장주. 유망 제품이 그 회사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확인하라. 최근 몇 년 동안 이익 성장률이 얼마였는가? 나는 20%에서 25% 성장률을 좋아한다. 성장률이 25%가 넘는 기업은 경계한다. 인기 업종에는 성장률이 50%인 회사도 있지만 알다시피 이런 회사는 위험하다. 회사가 확장 능력을 입증하려면 2개 도시 이상에서 성공 공식을 복제해서 매장 운영에 성공해야 한다. 회사가 성장할 여지가 남아 있어야 한다. 내가 처음 방문했을 때 픽앤세이브는 남부 캘리포니아에 매장을 열었고 북부 캘리포니아 매장 설치에 대해 막 논의를 시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확장할 나머지 주가 49개나 남아 있었다. 반면 시어스는 어디에나 매장이 있었다. PER이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인가? 확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가? 신설 모델이 작년에는 3개, 올해는 5개. 느려지고 있는가? 신설 모델이 작년에는 5개, 올해는 3개. 면도날은 고객들이 계속 구입해야 하므로 매출이 지속되지만 센서매틱 같은 회사는 매출이 주로 단발성 거래다. 따라서 성장이 정체하면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센서매틱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익을 증가시키려면 해마다 새로운 시스템을 더 많이 팔아야만 했다. 기본전자 감시 시스템, 일회성 구매에서 나오는 매출이 기존 고객들에 대한 백색 태그 매출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1983년 성장률이 내려가자 이익은 단순히 내려간 정도가 아니라 곤두박질 쳤다. 주식 역시 12개월 동안 42불에서 6불로 폭락했다. 주식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가 소수이고 조사하는 애널리스트도 몇 명에 불과한가? 상승하는 고성장주에는 이것이 커다란 이점이 된다. 회생주. 채권자들이 자금을 회수해도 회사가 생존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얼마인가? 부채는 얼마인가? 애플 컴퓨터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현금이 2억 불이었고 부채가 없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부채 구조는 어떠한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적자 영업을 버텨낼 수 있는가? 지금은 나비스타가 된 인터내셔널 하비스터는 잠재적 회생주였지만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신주를 수백만 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이다. 이 희석 덕분에 회사는 회생했지만 주식은 회생하지 못했다. 이미 파산했다면 주주들에게 남은 몫은 얼마인가?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회생할 계획인가? 무수익 사업을 처분했는가? 이것은 이게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1980년 록히드는 방위 사업에서 주당 8.04불을 벌었지만 여객기 때문에 상업용 항공기 사업에서 주당 6.54불 손실을 보았다. 단거리 기종 여객기는 훌륭한 항공기였지만 비교적 작은 시장을 놓고 맥도널 더글러스와 경쟁을 벌이느라 고전했다. 그리고 장거리 시장에서는 747에 압도당했다. 사업에서 손실이 이어졌으므로 1981년 12월 회사는 단거리 기종 사업을 단계적으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1981년에 대규모 상각, 주당 26불이 발생했지만 이 손실은 일회성이었다. 1982년 록히드가 방위 사업에서 주당 10.78불을 벌었을 때 이제는 손실을 메울 필요가 없었다. 2년 만에 이익이 주당 1.50불에서 10.78불로 증가했다. 단거리 기종 중단을 발표한 시점에 투자자들은 록히드를 15불에 살 수 있었다. 4년도 지나기 전에 주가가 60불에 도달했고 사루타가 되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역시 전형적인 회생주였다. 1983년 10월 회사는 가정용 컴퓨터 사업, 경쟁자가 너무 많이 몰려든 인기 업종의 하나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1983년 한 해의 가정용 컴퓨터 사업에서 5억 불 넘게 손실을 보았다. 물론 이 결정에 따라 대규모 상각이 이루어졌지만 회사는 강점을 보유한 반도체와 방위 전자장비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발표 다음날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는 주가가 101불에서 124불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4개월 뒤에는 176불이 되었다. 타임도 사업부를 매각해서 원가를 극적으로 절감했다. 타임은 최근의 회생주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다. 사실은 자산주이기도 하다. 케이블 TV 사업은 잠재적으로 주당 60불의 가치가 있으므로 주식이 100불에 거래된다면 투자자는 40불의 회사의 나머지 부분을 사는 셈이다. 이 사업이 회복되는가? 이스트먼 코닥도 사업이 회복되어서 필름 매출의 새로운 붐 덕분에 이익을 내고 있다. 원가가 절감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효과는 어떤가? 크라이슬러는 공장을 폐쇄하여 원가를 극적으로 낮췄다. 전에는 직접 생산하던 많은 부품을 하청 주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비용 수억 불을 절약했다. 크라이슬러는 원가가 최고 수준인 자동차 회사에서 원가가 최저 수준인 회사로 탈바꿈했다. 애플 컴퓨터는 회생을 예측하기가 더 힘들었다. 그러나 이 회사를 자세히 지켜보았다면 매출 급증, 원가 절감, 매력적인 신제품이 모두 동시에 출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자산주.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가? 숨은 자산이 있는가? 위 자산에서 차감해야 하는 부채가 얼마인가? 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있다. 회사가 새로 부채를 일으켜서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가? 주주들이 자산에서 이익을 얻도록 도와주는 기업 사냥꾼이 대기하고 있는가? 17장. 매매의 최적 시점. 여러 말들이 많지만 나는 매매 시점을 선택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도 않고 투자의 최적 시점이 있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주식 매수의 최적 시점은 백화점에서와 마찬가지로 좋은 물건이 좋은 가격에 나왔다고 당신이 확신하는 날이다. 하지만 주식을 엄청나게 헐값에 살 수 있는 두 종류의 기간이 있다. 첫 번째는 기묘한 연례 행사라 할 만한 연말 절세 매도이다. 가장 심각한 주가 하락이 10월 12월에 발생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결국 이때는 연휴 기간이어서 주식 중개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들은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절세 매도를 부추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투자자들은 놀라운 기회나 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기꺼이 세금 공제 손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사람들이 손실을 보면서도 기뻐하는 경우는 달리 없을 것이다. 기관 투자자들도 다가오는 평가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려고 손해본 종목들을 연말에 던져버린다. 이런 매도 행렬이 겹치면서 주가를 밀어내리며 특히 저가 종목들이 더 내려간다. 주가가 일단 $6 아래로 내려가면 신용거래 계좌에서 담보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용거래자들도 저가 주식을 팔고 이런저런 제한을 받는 기관 투자자들도 저가 주식을 판다. 이런 매도가 매도를 불러오고 정말로 좋은 종목들조차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주가가 내려간다. 주가가 내리면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연말이야말로 고대하던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다. 두 번째는 몇 년마다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붕괴, 폭락, 거품 붕괴, 일시적 하락, 대폭락 기간이다. 매도하려는 본능을 억누르고 용기를 발휘하여 이 무서운 상황에서 주식을 매수한다면 다시는 보지 못할 기막힌 기회를 잡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너무 바쁘거나 제약이 많아서 폭락장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하지만 최근 폭락에서 다음과 같이 이익 성장이 뛰어난 건실한 회사들을 싸게 살 수도 있었다. 1987년 폭락. 1987년 10월 폭락장에서도 이 책에서 내가 줄곧 언급했던 주식들을 매수할 기회가 있었다. 여름과 가을 사이에 1000포인트 폭락 때 모든 종목이 함께 떨어졌지만 아래 열거한 회사들은 실물 세계에서 모두 건실하고 수익성 높았으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들은 신속하게 회복했으며 나는 이 기회를 최대한 이용했다. 처음에는 드레피스를 놓쳤지만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다. 한 번 쏘으면 상대 탓이지만 두 번 쏘으면 내 탓이다. 드레피스는 매물 공세로 $16까지 떨어졌지만 이 회사는 부채를 차감하고도 주당 현금이 $15였으니 무슨 위험이 있었겠는가? 보유 현금에 더해서 드레피스는 이 위기 덕분에 실제로는 이득을 보았다. 많은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드레피스가 운용하는 MMF로 옮겨 탔기 때문이다. 매도 시점. 때가 아닌데도 회의론자들이 팔라고 외치면 가장 사려 깊고 침착한 투자자들조차 영향을 받기 쉽다. 나는 이 사실을 명심했어야 했다. 남의 말에 넘어가서 식루타 종목을 몇 개 놓쳤기 때문이다. 1977년 5월 마젤란 펀드를 맡은 직후 나는 워너 커뮤니케이션에 매료되었다. 워너는 다학화된 복합기업에서 유망한 회생주로 바뀌고 있었다. 회사의 기본을 확신하게 된 나는 $26의 펀드 자금의 3%를 워너에 투자했다. 며칠 뒤 나는 워너를 연구하는 기술적 분석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나는 평소 차트 따위에는 관심이 없지만 단지 예의상 그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는 주가가 극도로 고평가되었다라고 주저없이 말했다. 나는 이 말을 절대 잊을 수가 없었다. 주식시장에 관한 조언의 커다란 문제점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무리 해도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언젠가 그 말에 반응하고야 만다. 6개월 정도 지나자 워너는 $26에서 $32로 올랐다. 이때부터 나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나는 생각했다. $26일 때 워너가 극도로 고평가된 상태였다면 $32에서는 틀림없이 엄청나게 극도로 고평가되었을 거야. 나는 회사의 기본을 점검해 보았지만 내 열정이 식을 만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보유했다. 이어 주식이 $38에 도달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나는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26의 주가가 극도로 고평가되었고 $32에 엄청나게 극도로 고평가되었다면 $38에서는 틀림없이 형용사가 3개 붙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물론 내가 팔고 난 뒤 주가는 계속 올라서 50, 60, $70를 거쳐 $180가 넘어갔다. 아타리의 경우도 대실패로 1983에서 1984년에 주가가 60% 하락했을 때도 내가 팔고 나온 $38보다 2배나 높았다. 이때라도 교훈을 얻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이미 앞에서 자랑했던 멋진 고성장주 토이저러스에서도 나는 또 성급하게 빠져나왔다. 1978년이 되자 파산한 모회사 인터스테이트 백화점에서 기업 분할된 토이저러스는 채권자들이 부채 대신 토이저러스 신주를 지불받았다. 이미 실력이 입증된 수익성 높은 기업이었으며 여러 쇼핑몰로 잇따라 확장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이미 한 곳에서 성공 시험을 통과했고 다른 곳으로 복지하고 있었다. 나는 충분히 조사했고 매장을 방문했으며 주당 1달러의 대규모로 물량을 확보했다. 1985년이 되자 토이저러스는 25달러에 도달하여 일부 투자자에게 25루타 종목이 되었다. 불행히도 나는 그 일부 투자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너무 일찍 팔아버렸다. 소매업의 거물 밀튼 피틀이라는 영리한 투자자가 토이저러스 주식 20%를 매수했는데 이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는 글을 어디에선가 읽었기 때문이다. 나는 피트리가 매수를 중단하면 주가가 내린다고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피트리는 5달러에서 매수를 중단했다. 나는 1달러에 사서 5달러에 팔아 오르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불평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모두 같은 격언을 배운다. 할 수 있을 때 이익을 실현하라. 확실한 이익이 손실 가능성보다 항상 낫다. 그러나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매수하였고 모든 증거가 주가 상승을 말해주며 만사가 유리하게 진행된다면 그때 주식을 파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5배 이익으로 1만 달러가 5만 달러가 되었지만 또 5배를 벌었다면 1만 달러가 25만 달러가 되었다. 25루타 종목의 탄생은 펀드 매니저들에게도 흔한 일이 아니며 개인에게는 평생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다. 기회를 잡게 되면 충분히 이익을 취해야 한다. 내게 처음 토이저러스를 알려주었던 피터 데로스의 고객들은 이렇게 했다. 데로스가 펀드의 끝까지 토이저러스를 보유했기 때문이다. 나는 제과회사 플라워스와 크래커 회사 랜스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했다. 누군가 내게 이 회사들이 인수 후보 기업이라고 말해주었으므로 나는 이들이 인수되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실증이 나서 팔아버리고 말았다. 내가 팔고 나서 주식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상상이 될 것이다. 이번에 얻은 교훈은 이 수익성 높은 제과회사가 인수되든 말든 상관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점이다. 사실은 독립 상태를 계속 유지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중요한 내부자가 주식을 팔고 있다는 이유로 내가 라킨타를 사지 않을 뻔했다고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내부자가 팔기 시작했다고 사지 않는 것은 외부자 피트리가 매수를 중단했다고 파는 것처럼 큰 실수다. 라킨타의 경우에는 내가 그런 허튼 생각을 무시했는데 그렇게 하길 잘했다. 이것 말고도 내가 속았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대개 주가가 내려간 다음에 주식을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 주가가 오른 다음에 계속 붙들고 있기가 더 어렵다. 요즘은 내가 속을 위험이 있다고 느끼면 나는 처음에 주식을 매수한 이유를 다시 떠올린다. 북소리 효과. 아마추어 투자자들도 전문가들처럼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기 쉬울 때가 있다. 전문가들에게는 귓속말을 해주는 동료 전문가들이 있고 아마추어 투자자들에게는 친구, 친척, 주식 중개인, 매스컴의 다양한 금융 관계자들이 있다. 당신은 아마 이런 전화를 받아보았을 것이다. 축하합니다. 이제 욕심내지 마십시오. 주식 중개인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한다. 축하합니다. 토글 스위치로 더블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욕심내지는 마십시오. 토글 스위치를 매도하고 카인더마인드를 매수해 보시지요. 그래서 교체 매매를 하지만 팔아버린 토글 스위치는 계속 올라가고 카인더마인드는 파산해서 벌었던 돈까지 모두 날려버린다. 그동안 주식 중개인은 양쪽 거래에서 모두 수수료를 챙기므로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는 2배로 수수료를 달라는 말이다. 주식 중개인 말고도 주위에서 떠드는 주식에 관한 온갖 어리석은 주장들이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간다. 원어가 극도로 고평가되었다라는 말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말이다. 요즘은 어리석은 주장들이 고막을 찢을 정도로 요란하다. TV를 켤 때마다 누군가 나와서 은행주가 뜨고 항공주는 가며 공공서비스 회사 주식이 전성기를 맞이했고 처축대부조합은 운이 다했다고 주장한다. 라디오 채널을 돌리면 과열된 일본 경제 때문에 세계가 망할 것이라는 즉석 논평이 귀에 들어온다. 다음에 시장이 10% 하락하면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하고 겁에 질려서 보유하고 있던 소니와 혼다를 매도할 뿐 아니라 경기순환주도 아니고 일본 기업 주식도 아닌 콜게이트 마이너스 팜올리브까지 내다 판다. 점성술사와 메릴 린치의 경제학자가 나란히 앉아 인터뷰할 때 두 사람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만 똑같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면 우리가 모두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당연하다. 최근 들어 우리는 북소리 효과와 맞서 싸워야만 한다. 특히 불길한 메시지가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도무지 메시지에서 벗어나기가 불가능할 정도다. 몇 년 전에 에밀 통화 공급에 관한 북소리가 울렸다. 몇 년 전에 M1 통화 공급에 관한 북소리가 울렸다. 내가 군대에 복무할 때 M1은 소총이었고 나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갑자기 M1이 월스트리트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숫자가 되었지만 나는 M1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원아워 마티나이징을 기억하는가? 원아워 마티나이징을 기억하는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수백만 드라이클리닝 고객들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어쩌면 M1이 사실은 마티나이징원을 뜻하며 경제자문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 드라이클리닝 사업을 했었는지 모른다. 어쨌든 몇 달 동안 뉴스에서는 M1이 너무 빨리 증가한다고 떠들어댔으며 사람들은 M1 때문에 미국 경제가 가라앉고 세계 경제가 위태로워질까봐 걱정했다. M1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해도 M1이 증가한다라는 말보다 주식을 팔기에 더 좋은 구실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갑자기 그 무시무시한 M1 통화 공급 증가에 관한 이야기가 더는 들리지 않고 우리의 관심은 온통 연방준비은행이 회원은행에 부과하는 재할인율로 쏠리게 되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나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연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었던 윌리엄 밀러의 말에 의하면 미국인의 23%는 연방준비위원회를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생각하고 26%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라고 생각하며 51%는 위스키 상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전에는 목요일이었지만 금요일 주식시장 개장 전에 실적 데이터를 얻으려고 너무 많은 사람이 연준 빌딩에 몰려들자 변경되었다. 전문 투자자들의 절반이 최신 통화 공급 수치 보도에 홀렸고 이 때문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통화 공급 증가율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내려간다는 말을 듣고 좋은 주식을 놓쳐버린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더 최근에도 우리는 다양한 경고를 들었다. 유가 상승은 끔찍한 일이고 유가 하락도 끔찍한 일이다. 달러 강세는 나쁜 조짐이고 달러 약세도 나쁜 조짐이다. 통화 공급 감소 때문에 경보가 울리고 통화 공급 증가 때문에도 경보가 울린다. 지금까지 통화 공급 수치가 차지했던 자리를 예상과 무역 적자 그리고 수천 가지 강렬한 공포가 대신 차지한 채 투자자들에게 겁을 주어 주식을 던지게 하고 있다. 진정한 매도 시점은? 시장을 보아도 매도 시점을 알 수 없다면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한 가지 공식을 적용해서 될 일은 아니다.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팔아라나. 다음 침체가 시작되기 전에 팔아라라는 조언은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가 알기만 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점을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격언도 상투적인 말이 되고 만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나는 매수 시점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매도 시점도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특정 사업이 특정 방법으로 명백하게 영향을 받는 몇몇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 경제 여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유가가 하락하면 오일 서비스 회사는 분명히 영향을 받지만 전문의 약품 회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1986에서 1987년에 나는 제규어, 혼다, 스바루, 볼보 등 보유하고 있던 외국 자동차 회사 주식을 팔았다. 달러 약세 때문에 미국에서 판매 비중이 높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이게 타격을 입는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380번 회사의 스토리가 났고 특히 212번 회사의 스토리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면 나는 10중 8구 212번 회사를 매도한다. 모두 알다시피 먼저 우리가 주식을 매수한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그 주식과 착별해야 하는 시점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주식 유형별로 매도 신호를 살펴보자. 저성장주 매도 시점. 먼저 나는 저성장주를 많이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유형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 내가 매수하는 저성장주는 30에서 50% 상승하면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기본이 악화하면 역시 매도한다. 그 밖에 매도 신호는 다음과 같다. 회사가 2년 연속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고 다른 광고 대행사를 하나 더 고용한다. 신제품 개발도 하지 않고 연구개발비 지출도 삭감하며 회사가 더는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비관련 기업 인수 2건이 사업 다각화로 보이는데 회사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추가로 인수 대상 기업을 물색 중이라고 발표한다. 회사가 인수에 지나친 비용을 지출하는 바람에 재무상태표가 부채는 없고 거액의 현금을 보유했던 상태에서 현금은 없고 거액의 부채를 지는 상태로 악화하였다.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하는데도 자사주를 매입할 잉여 자금이 없다. 주가가 내려가도 배당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만큼 높지가 않다. 대형 우량주 매도 시점. 대형 우량주는 내가 빈번하게 다른 대형 우량주로 교체 매매하는 종목이다. 대형 우량주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심루타를 기대해봤자 소용이 없다. 주가가 이 곡선 위로 올라가거나 PER이 정상적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면 매도하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다시 매수하던지 아니면 나처럼 다른 대형 우량주를 매수하라. 다른 매도 신호는 다음과 같다. 지난 2년 동안 도입된 신제품들이 엇갈린 실적을 보였고 아직 시험 단계에 있는 다른 신제품들은 출시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같은 업종의 비슷한 회사는 PER이 11에서 12배인데 이 회사는 PER이 15배다. 작년에 회사 주식을 매수한 임원이나 관리자가 한 사람도 없다. 회사 이익의 25%를 차지하는 주요 사업부가 현재 진행 중인 경제 침체에 취약하다. 회사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지금은 원가 절감으로 이익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원가를 더 절감하기 어렵다. 경기순환주 매도 시점. 매도의 최적 시점은 경기 상승 순환이 끝나기 전이지만 그 시점을 누가 알겠는가? 심지어 이들이 말하는 경기순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때로는 이 분야의 정통한 선도 투자자가 회사의 하락 징후가 나타나기 1년 전부터 주식을 매도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다. 경기순환주로 투자에 성공하려면 우리는 이상한 규칙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경기순환주는 아주 까다롭다. 주가가 경기순환주처럼 움직이는 방위사업에서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이익이 증가하는데도 주가가 50% 하락한 적이 있다. 경기순환을 멀리 내다보는 투자자가 사람들이 매도 행렬에 몰려들기 전에 일찌감치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경기순환의 끝 시점이 아니라면
매도의 최적 시점은 실제로 어떤 일이 잘못되기 시작했을 때이다. 원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기존 공장이 전면 가동되고 있는데 회사는 용량 증설에 돈을 쓰기 시작한다. 무엇에 끌려서 지난 불황과 호황 사이에 해당 주식을 매수했든지 당신은 이제 최근 호황이 지났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매도 신호는 회사가 쌓여가는 재고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는 장래 가격이 하락하고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재고 증가에 관심을 쏟는다. 주차장에 재고가 가득하다면 이는 분명히 경기순환주를 매도할 시점이다. 사실은 조금 늦었을지도 모른다. 상품 가격 하락 역시 매도 시점의 전조다. 대개 석유와 철강 등의 가격은 이익에 문제가 드러나기 몇 달 전에 하락한다. 유용한 신호 또 한 가지는 상품의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내려가는 것이다. 애초에 경기순환주의 매수 시점을 파악할 정도로 강점이 있는 투자자라면 가격의 변화도 알아챌 것이다. 기업 간 경쟁 역시 경기순환의 나쁜 신호다. 새로 진입한 기업은 가격을 인하해서 고객을 획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모두 가격을 인하해야 하므로 제조업체들은 모두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니켈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유지되고 인코에 도전하는 기업이 없는 한 인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수요가 약화하거나 경쟁업체가 니켈을 팔기 시작하자마자 인코는 공경을 맞이한다. 다른 매도 신호는 다음과 같다. 핵심 노사 협약 2건이 12개월 후 만료되는데 노조 대표들이 지난 협약에서 포기했던 임금과 복지 혜택을 완전히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한다. 제품에 대한 최종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회사가 낡은 공장을 적은 비용으로 현대화하는 대신 환상적인 새 공장을 짓기 위해서 자본적 지출 예산을 2배로 늘렸다. 회사는 원가 절감에 노력했지만 여전히 해외 제조업체와 경쟁할 수가 없다. 고성장주 매도 시점. 여기서 핵심은 잠재적 신루타 종목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반면 회사가 악화하여 이익이 줄어들면 투자자들이 올려놓은 PER도 내려간다. 이것은 충성스러운 주주들에게는 매우 값비싼 이중 불행이다. 지켜보아야 할 핵심 요소는 고속 성장의 두 번째 단계가 언제 끝나느냐는 것이다. 갭이 신규 매장 설립을 중단하고 기존 매장들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며 갭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표백한 데님 의류를 팔지 않는다고 자녀들이 불평한다면 10중 8구 매도를 고려할 시점이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40명이 이 주식을 최우선으로 추천하고 주식의 60%를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잡지 3개가 CEO에게 아첨하는 기사를 싣는다면 이때는 확실하게 매도를 생각할 시점이다. 9장에서 말한 내가 피하는 주식의 모든 속성이 우리가 팔아야 하는 주식의 속성들이다. 경기 상승기가 다가오면 PER이 낮아지는 경기순환주와는 달리 고성장주는 대개 PER이 갈수록 높아지며 터무니없고 비논리적인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폴라로이드와 에이번 프로덕츠를 기억하라. 이런 거대 기업이 PER 50배라니. 눈치 빠른 초등학교 4학년짜리도 매도 시점이라고 알아차렸을 것이다. 에이번이 향수를 10억 개 팔겠는가? 미국 주부들이 한 집 걸러 한 사람씩에 이번 판매원인들 가능하겠는가? 홀리데이인이 무려 이게 40배 거래될 때 우리는 파티가 끝났다고 확신하고 주식을 팔 수 있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았다. 미국의 모든 주요 고속도로를 따라 30km마다 홀리데이인 프랜차이즈가 보이고 지브롤터로 여행 갔더니 바위 위에 홀리데이인이 세워져 있다면 이제는 분명히 걱정할 시점이다. 이제 홀리데이인이 어디로 확장해야 하는가? 화성으로? 다른 매도 신호는 다음과 같다. 지난 분기 동일 점포 매출이 3% 감소했다. 신규 매장의 실적이 실망스럽다. 고위 임원 2사람과 핵심 직원 여럿이 경쟁회사로 옮겨간다. 회사가 최근 2주 동안 12개 도시에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과장된 스토리를 내세우면서 겉만 번지르한 쇼를 하고 돌아왔다. 다음 2년의 이익 성장률에 대해 가장 낙관적인 예측조차 15에서 20%인데도 주식이 PER 30배 거래되고 있다. 회생주 매도 시점. 회생주 매도의 최적 시점은 회사가 회생한 다음이다.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고 사람들이 모두 이 사실을 안다. 회사는 과거 와해하기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주주들은 다시 주식을 보유해도 거북해하지 않는다. 회생주가 회생에 성공했다면 우리는 이 주식을 다시 분류해야 한다. 크라이슬러는 주당 2달러, 5달러, 10달러에서도 회생주였지만 1987년 중반 48달러에서는 이제 회생주가 아니었다. 이 시점이 되자 부채도 상환하고 문제도 해결되어서 크라이슬러는 다시 건실한 경기순환 자동차 회사로 돌아왔다. 주식도 더 상승할 수 있지만 10배로 뛰기는 힘들다. 이제는 GM, 포드, 다른 번창하는 기업들을 평가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크라이슬러를 평가해야 한다. 당신이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좋아한다면 크라이슬러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 사업부가 모두 잘 돌아가고 있고 아메리칸 모터스 인수로 단기 문제가 추가되긴 했지만 장기 전망도 좋아졌다. 그러나 당신의 전문 분야가 회생주라면 크라이슬러를 매도하고 다른 회생주를 찾아보라. 제너럴 퍼블릭 유틸리티는 주당 4달러, 8달러, 12달러에서는 회생주였지만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재개하고 다른 공익기업들이 3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오염 정화 비용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뒤 다시 우량 전기설비 업체가 되었다.
이제 GPU가 파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재 38달러인 주가가 45달러로 오를 수는 있지만 400달러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른 매도 신호는 다음과 같다. 5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던 부채가 지난 분기 보고서에 2,500만 달러 증가로 나왔다. 재고가 매출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익 전망에 비해 PR이 부풀려졌다. 회사의 핵심 사업부에서 제품의 50%를 단일 고객 기업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 고객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자산주 매도 시점. 최근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 사냥꾼을 기다리는 것이다. 회사에 정말로 숨은 자산이 있다면 솔스타인버그, 하프라 이히만스 등이 찾아낼 것이다. 회사가 흥청거리며 빚을 져서 자산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한 자산주는 계속 보유해야 한다. 알렉산더 앤드 볼드윈은 하와이에 대한 독점 해상 운송권과 다른 자산에 더해서 하와이의 부동산 388km를 보유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 5달러짜리 주식이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지만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해리 와인버그가 나타나서 주식을 5%, 이어 9%, 마침내 15% 매수했다. 와인버그가 매수했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도 매수 대열에 동참했고 주식은 고가 32달러에 도달한 뒤 1987년 10월 폭락돼 16달러까지 내려갔다. 7개월 후 주식은 30달러로 회복되었다. 똑같은 일이 스토리 커뮤니케이션과 디즈니에도 일어났다. 디즈니는 자신의 가치도 모르는 따분한 회사였으나 스타인버그가 찾아와 경영진을 자극하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게 만들었다. 아무튼 이 회사는 발전하고 있다. 디즈니는 만화 영화에서 탈피하여 탁월한 솜씨로 더 폭넓게 더 많은 성년 관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디즈니 채널과 일본 테마파크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다가오는 유럽 테마파크도 유망하다. 둘도 없는 영화 대출소와 플로리다 및 캘리포니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디즈니는 자산주 겸 회생주 겸 성장주다. 이제는 숨은 자산이 발견되기를 기대하면서 자녀들이 자녀를 낳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전에는 숨은 자산주를 평생 보유해도 주가가 한 푼도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저평가된 자산을 샅샅이 찾아 돌아다니는 돈 많은 거물들 덕분에 주주 가치가 훨씬 빨리 올라간다. 몇 년 전뿐 피켄스가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걸프 오일 같은 거대 기업을 인수하는 이론적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그의 설명은 논리 정연했지만 나는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즉시 결론 지었다. 나는 걸프 오일이 너무 거대해서 인수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쉐브런이 인수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나는 이제 대륙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인수 가능하다고 기꺼이 믿는다. 주위에 기업 사냥꾼들이 많아서 아마추어들은 좋은 자산주를 찾기가 더 힘들어졌지만 매도 시점을 찾는 일은 식은 죽 먹기다. 베이스 브라더스가 나타날 때까지 팔지 마라. 베이스 브라더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스타인버그, 아이칸, 벨즈버그, 프리츠커스, 어원 제이콥스, 제임스 골드스미스 경, 도널드 트럼프뿐 피켄스, 그리고 정안되면 머브 그리핀이라도 나타날 것이다. 그 뒤 인수전쟁 또는 차입 인수가 일어나 주가가 2배, 3배, 4배로 올라갈 것이다. 다른 매도 신호는 다음과 같다. 주식이 실제 시장 가치보다 10% 할인되어 거래되는데도 경영진은 사업 다각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을 10% 발행한다고 발표한다. 2천만 달러에 팔린다고 기대했던 사업부가 실제로는 1,200만 달러에 팔린다. 법인세율이 인하되어 회사의 2월 결손금 가치가 크게 하락한다. 5년 전 25%였던 기관 투자자 보유 비중이 지금은 60%로 높아졌다. 보스턴의 몇몇 펀드 그룹이 대주주다. 제18장.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12가지 생각. 주가 흐름을 보고 아마추어나 전문가들이나 하나같이 내놓는 설명에 나는 끊임없이 경악한다. 의학과 일기예보 분야에서는 무지와 미신이 많이 사라졌다. 우리는 조상들이 흉년이 들면 옥수수 신을 비난했다고 비웃으며 피타고라스처럼 현명한 인물이 어떻게 헝클어진 침대 시트에 악령이 숨어있다고 생각했을까? 라고 의아해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슈퍼볼 승자와 주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기꺼이 믿는다. 나는 경영대학원과 피델리티의 여름 일자리 사이를 오가면서 피타고라스가 침대 시트에 대해 잘못 생각한 것처럼 가장 현명한 교수들조차 주식에 대해 잘못 생각할 수 있음을 처음 깨달았다. 이후 나는 수많은 속설을 들었는데 하나같이 잘못된 이 속설들이 일반 대중에게 스며들어 있었다. 미신과 오해는 수없이 많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만 적어보았다. 다음은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이야기 12가지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지워버리기 바라는 마음으로 제시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귀에 익을 것이다. 첫 번째 위험한 생각. 내릴 만큼 내렸으니 더는 안 내려. 좋은 말이다. 폴라로이드가 고가 143.50불에서부터 기나긴 하락 행진을 계속하여 3분의 1 정도 떨어졌을 때 장담컨대 폴라로이드 주주들이 바로 이 말을 되풀이했을 것이다. 폴라로이드는 우량주로 통하는 건실한 회사였으므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매출과 이익이 폭락했을 때도 사람들은 폴라로이드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었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은 이런 말을 되풀이하며 스스로 위로했다. 내릴 만큼 내렸으니 더는 안 내려. 우량 기업은 반드시 회복되는 법이야.
주식시장에서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해. 겁에 질려 우량주를 던진다면 분별 없는 짓이지. 폴라로이드 주식이 100불, 이어 90불, 그리고 80불로 내려가는 동안에도 이 말은 투자자의 집 주변과 은행 운용 부서에서 틀림없이 되풀이 되었을 것이다. 주가가 75불을 깨고 내려갔을 때 더는 안 내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작은 무리로 규모가 늘어났을 것이고, 50불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폴라로이드 주주 둘 중 하나가 이 말을 되풀이했을 것이다. 새로운 주주들은 더는 안 내려 속설을 믿고 주가 하락을 따라가며 폴라로이드를 매수했지만 이들은 그 결정을 틀림없이 후회했을 것이다. 실제로 폴라로이드는 훨씬 더 내렸기 때문이다. 이 위대한 주식은 1년도 안 가서 143.50불에서 14.13불로 내려갔고, 그때 가서야 더는 안 내려가 맞는 말이 되었다. 더는 안 내려 속설은 이 정도로 해두자. 원칙적으로 주가가 얼마나 내려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규칙 따위는 없다. 나는 피델리티에서 열성적이지만 미숙한 애널리스트로 일하던 1971년에 이 교훈을 얻었다. 카이저 인더스트리는 이미 25불에서 13불로 떨어진 상태였다. 주가가 11불에 이르자 내 추천에 따라 피델리티는 500만 주를 매수했다. 이것은 아메리칸 증권거래소 역사상 최대 규모 대량 거래였다. 나는 이 주식이 10불 밑으로 절대 내려갈 수가 없다고 자신있게 주장했다. 주가가 8불로 내려갔을 때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이 주식을 사라고 말했다. 카이저가 7.50불 아래로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어머니는 내 말을 따르지 않았다. 1973년 카이저가 7불에서 6불을 거쳐 4불로 추락하는 모습을 나는 겁에 질린 채 지켜보았다. 마침내 여기서는 더 내려갈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 피델리티의 펀드 매니저들은 카이저가 11불에도 좋은 매수 종목이라면 4불에는 틀림없이 헐값이라고 믿고 500만 주를 계속 보유했다. 나는 이 종목을 추천한 애널리스트였으므로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건전하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펀드 매니저들을 안심시켰다. 유통 주식수가 2,500만 주에 불과하므로 주가가 4불이면 회사 전체의 가치가 겨우 1억 불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우리는 모두 기운이 솟았다. 당시에는 이 돈으로 보잉 747 4대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엔진도 안 달린 항공기를 한 대 살 돈이다. 주식시장이 카이저 주가를 그토록 끌어내렸기 때문에 이 회사는 항공기 4대 값에 거래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치프를 제외하고도 부동산,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조선, 꼴제, 유리섬유, 엔지니어링, 방송 사업을 거느린 강력한 회사였다. 게다가 부채도 거의 없었다. 심지어 자산을 청산한다고 해도 계산해보니 주당 40불이나 나왔다. 요즘 같으면 기업 사냥꾼이 덤벼들어 인수할 것이다. 머지않아 카이저 인더스트리는 주당 30불로 반등하였다. 그러나 4불까지 폭락을 경험한 뒤 나는 절대로 얼마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습관을 고치게 되었다. 두 번째 위험한 생각. 바닥에 잡을 수 있다. 저점 매수는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지만 대개 낚이는 것은 주식이 아니라 투자자다. 떨어지는 주식을 바닥에서 잡으려는 시도는 떨어지는 칼을 잡으려는 행동과 마찬가지다. 칼이 땅에 꽂혀 잠시 부르르 떨다가 멈춘 다음 잡는 편이 낫다. 빠르게 떨어지는 주식을 잡으려다 보면 필연적으로 칼날을 잡게 되므로 그 결과 뜻밖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회생주 매수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단지 주가가 많이 내려갔으니 오를 것 같다는 이유 정도로는 부족하다. 사업이 살아나는 모습을 실감해야 하고 재무상태표를 확인해보니 회사의 보유 현금이 주당 11불인데 주식이 14불에 거래된다는 식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고 해도 주식을 바닥에서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대개는 주가가 등락을 거듭한 뒤에야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은 2년에서 3년 걸리지만 더 오래 걸릴 때도 있다. 세 번째 위험한 생각. 오를 만큼 올랐으니 더는 못 올라. 물론 필립 모리스나 스바루 이야기가 아니라면 맞는 말이다. 차트를 보면 필립 모리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식의 하나 이미 분명하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스바루 자동차 대신 주식을 샀다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 우리가 1950년대에 주당 75센트의 필립 모리스를 샀다면 더는 못 오른다는 속설에 현혹되어 1961년 2.50불에 팔았을지도 모른다. 11년 뒤 주식이 1961년 가격의 7배이자 1950년대 가격의 23배에 거래될 때도 우리는 필립 모리스가 더는 못 오른다고 또다시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에 팔았다면 우리는 23루타의 뒤이은 7루타를 놓쳤을 것이다. 어떻게든 필립 모리스를 계속 붙들고 있었던 사람은 주식이 75센트에서 124.50불로 꽃피우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며 1000불을 투자했다면 16만 6천불을 쥐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받은 배당 2만 3천불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만일 내가 더는 못 올라라고 생각했다면 스바루가 이미 20배 오른 뒤 이 주식을 절대 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스바루의 기본을 점검했고 여전히 싸다고 실감했으며 주식을 매수했고 그 뒤 7배를 벌었다. 요점은 인위적으로 주식의 상승 한계점을 설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스토리가 여전히 타당하고 이익이 계속 개선되며 회사의 기본이 바뀌지 않았다면 더는 못 올라라는 속설 때문에 주식을 구박해서는 절대 안 된다.
주식이 2배로 뛰었을 때 기계적으로 매도하라고 고객에게 권하는 전문가들은 모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짓을 하면 절대로 10루타 종목이 나올 수 없다. 필립 모리스, 쇼니즈, 메스코, 맥도날드, 스톱앤드숍 같은 주식들은 해를 거듭하며 더는 못 올라 속설을 깨뜨렸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어느 주식이 10배로 뛰고 어느 주식이 5배로 뛸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었다. 나는 스토리가 유지되는 한 대박을 기대하면서 주식을 계속 보유했다. 회사가 성공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지만 주식이 성공하는 것은 놀라운 경우가 많다. 나는 스톱앤드숍이 보수적이고 배당이 좋아서 매수했는데 이 회사는 기본이 계속 향상되더니 어느새 고성장주가 되어 있었다. 네 번째 위험한 생각. 헐값인데 얼마나 손해보겠어? 이런 말을 몇 번이나 들어보았는가? 어쩌면 당신도 이런 말을 했을지 모른다. 당신이 우연히 3불짜리 주식을 발견하자 이렇게 생각한다. 50불짜리 주식보다 훨씬 안전하겠군. 내가 20년 동안 투자 업무에 종사한 뒤 마침내 깨달은 사실인데 50불에 샀든 1불에 샀든 주식이 휴지가 되면 무일푼 되기는 마찬가지다. 50센트로 내려가면 결과는 조금 다르다. 50불에 산 사람은 투자 금액의 99%를 날리는 반면 3불에 산 사람은 83%를 날린다. 하지만 그렇다고 위로가 되는가? 요점은 주가가 내리면 개떡 같은 저가주도 개떡 같은 고가주만큼 위험하다는 말이다. 1000불을 43불짜리 주식에 투자했든 3불짜리 주식에 투자했든 주식이 휴지가 되면 날리는 금액은 똑같다. 매수한 가격이 얼마가 되던 종목을 잘못 골라서 입을 수 있는 궁극적 손실은 항상 100%로 똑같다. 그런데도 싼 맛에 3불짜리 주식을 뿌리치지 못하고 얼마나 손해보겠어? 라고 말하는 투자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주가가 내리면 이익을 얻는 공매도 전문가들은 대개 천장보다는 바닥 근처에서 공매도한다. 공매도자들은 회사가 분명하게 실패하여 파산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공매도 가격이 60불이 아니라 8불이나 6불이라고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주식이 휴지가 된다면 어느 경우든지 얻는 이익은 똑같기 때문이다. 주가가 8불이나 6불일 때 이들이 누구에게 주식을 팔려고 하는지 짐작되는가? 바로 얼마나 손해보겠어? 라고 말하는 불운한 투자자들이다. 다섯 번째 위험한 생각. 결국 반드시 돌아온다. 그렇다면 서구투족, 픽트족, 칭기즈칸도 돌아올 것이다. 사람들은 RCA가 돌아온다고 말했지만 65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못했다. 이 회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기업이었다. 존즈 맨빌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지만 돌아오지 못했으며 수많은 성면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서 손해배상 금액을 도저히 추정할 수가 없다. 이 회사는 나비스타처럼 신주를 수억 주 발행했기 때문에 이익도 희석된 상태다. 내가 이름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시세 단말기에서 영원히 사라진 더 작고 생소한 상장 기업들을 잔뜩 열거할 수 있을 텐데 나만 이런 종목에 투자했다고 생각하기는 싫다. 아마 당신도 이런 종목 몇 개에 투자했을 것이다. 수천 개 파산 기업과 파산은 면했어도 과거의 번영을 회복하지 못한 기업들과 사상 최고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인수된 기업들을 생각해보면 결국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속설이 얼마나 허황한지 깨달을 것이다. 종합건강관리기관, 플로피디스크, 더블리트, 디지털시계, 이동주택 등의 주식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여섯 번째 위험한 생각.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사람들은 상황이 조금 나빠지면 더는 나빠지지 않는다고 믿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1981년 미국에는 가동 중인 유정 굴착 장치가 4,520개였으나 1984년이 되자 그 수가 2,200개로 줄었다. 그 시점에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이 지나갔다고 믿고 오일 서비스 주식을 매수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나자 가동 중인 유정 굴착 장치는 겨우 686개뿐이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1,000개가 되지 않는다. 화차 운송량을 기준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1979년 최고 95,650까지 올라갔던 운송량이 1981년 최저 44,800까지 내려가자 깜짝 놀랐다. 이것은 17년 만에 최저치였으므로 아무도 더는 악화할 수 없다고 믿었지만 1982년에는 17,582개로 떨어졌고 이어 1983년에는 5,700개까지 내려갔다. 한때 활기 넘치던 업종이 무려 90%나 쇠퇴한 것이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칠흑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도 있다. 일곱 번째 위험한 생각. 10불까지 반등하면 팔아야지. 내 경험으로는 한번 짓밟힌 주식은 우리가 오르면 팔겠다고 작정한 수준까지 회복되는 법이 없다. 실제로는 당신이 10불까지 반등하면 팔아야지라고 말하는 순간 이 주식은 9.75불 바로 아래서 몇 년 동안 오르내리다가 4불로 떨어진 다음 1불로 곤두박질 친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10년 동안 진행될 때도 있다. 단지 내면의 목소리가 10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그동안 고통스러운 투자를 참고 견뎌야 한다. 나는 이런 유혹을 느낄 때마다 더 살 만큼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 주식은 즉시 팔아야 한다고 스스로 일깨운다. 여덟 번째 위험한 생각. 걱정 없어. 보수적인 주식은 안정적이야. 두 세대에 걸친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공공서비스 회사 주식 유틸러티 스타크는 절대 안전하다고 믿으며 성장했다. 사람들은 이 걱정거리 없는 주식을 대여금고에 곱게 넣어두고 배당만 받았다. 그런데 컨솔리데이티드 에디슨 같은 주식은 갑자기 방사능 문제가 일어나고 청구요금 산정 기준 문제가 불거지면서 80% 폭락했다. 그런 다음 또 갑자기 컨솔리데이티드 에디슨은 하락했던 폭 이상으로 반등했다. 값비싼 원자력 발전소에서 빚어지는 경제 및 규제 문제 때문에 이른바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회사 주식도 저축대부조합이나 컴퓨터 주식처럼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주식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전력회사도 10배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공공서비스 회사 주식도 고르는 능력이나 운에 따라 크게 벌 수도 있고 크게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새로운 상황을 즉시 파악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틀림없이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끔찍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이들은 나름대로 신중한 마음 자세로 퍼블릭 서비스 오브 인디애나, 걸프 스테이트 유틸리티즈, 퍼블릭 서비스 오브 뉴햄프셔 등에 투자했지만 실제로는 무모한 신생 바이오 기업에 투자한 것만큼이나 위험했다. 아니면 이들은 위험을 의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사실은 더 위험했다. 기업들은 역동적이며 전망은 변화한다. 보유하면서 신경을 꺼도 되는 주식은 세상에 없다. 9번째 위험한 생각.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또 있다. 멋진 사건을 기다리다 지쳐 그 종목을 포기하면 주식을 매도한 다음 날부터 기다리던 사건이 진행된다. 나는 이런 현상을 매도 후 번영이라고 부른다. 머크는 모든 투자자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이 회사는 연평균 14%로 꾸준하게 이익이 증가했는데도 1972년부터 1981년 동안 주가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치거나 더 많은 움직임을 갈망해서 머크를 팔아버린 불행한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들이 회사의 스토리를 계속 지켜보았다면 팔지 않았을 것이다. 작업복 제조업체인 안젤리카 코퍼레이션 주식은 1974년에서 1979년 동안 한 푼도 벌어주지 못했다. 아메리칸 그리팅스는 8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GAF 코퍼레이션은 11년이었다. 브런즈윅은 1970년대 내내 그랬다. 스미스클라인은 1960년대 절반과 1970년대 절반 동안 그랬다. 하커트 브레이스는 닉슨, 카터, 초대 레이건 행정부 내내 그랬다. 루켄스는 14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기다리는 일에 익숙하므로 머크를 계속 보유했다. 내가 버는 돈은 대부분 투자한 지 3년에서 4년째 되는 주식에서 나온다. 머크만 조금 더 걸렸다. 회사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나를 처음 매료시켰던 스토리가 변하지 않았다면 나는 조만간 인내심에 대해 보답을 받는다고 확신한다. 내가 바위의 신전도라고 부르는 몇 년 동안 꼼짝 않는 현상은 사실은 좋은 징조다. 내가 이미 매력을 느낀 주식의 차트가 바위의 신전도 모습으로 나타날 때마다 나는 이 종목이 크게 상승한다는 강력한 암시를 받는다. 본인은 흥미를 느껴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무시한다면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하려면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옳고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이 유망하면 인내심은 보상받는다. 루켄스는 15년째에 6배 올랐고 아메리칸 그리팅스는 6년 동안 6루타 종목이 되었으며 안젤리카는 4년 동안 7루타, 브런즈윅은 5년 동안 6루타, 스미스클라인은 2년 동안 3루타가 되었다. 10번째 위험한 생각. 사지 않아서 엄청 손해봤네. 주당 50센트에 가진 돈을 모두 크라운 코크앤드실에 투자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훨씬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당신의 은행 계좌를 확인해보라. 돈은 그대로 남아있다. 방금 크라운 코크앤드실을 사지 않아서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당신은 한 푼도 손해보지 않았다.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리겠지만 내 친구들은 매일 뉴욕 증권거래소의 10루타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종목들을 사지 않아서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며 자학하고 있다. 야구카드, 보석가구, 집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자학한다. 다른 사람이 얻은 이익을 자신의 손실로 여기는 태도는 주식 투자의 생산적인 태도가 아니다. 사실은 화만 돋을 뿐이다. 주식들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당신은 대박 종목들을 더 많이 놓쳤다고 생각하게 되고 머지않아 수억, 수조 달러를 손해봤다고 자신을 책망하게 된다. 당신이 주식을 모두 팔고 시장에서 빠져나왔는데 단 하루 만에 시장이 100포인트 상승한다면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중얼거릴 것이다. 나는 방금 1100억 불을 손해봤어. 이런 사고방식이 가장 나쁜 점은 사람들이 손해를 만회하려고 사지 말아야 하는 주식을 사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한 푼도 손해보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런 행동의 결과 사람들은 대개 실제로 손실을 보게 된다. 11번째 위험한 생각. 꿩 대신 닭이라도 잡아라. 앞에서도 보았지만 제2의 아무개는 효과를 보는 경우가 드물다. 위대한 기업 토이저러스를 놓친 다음 대신 신통치 않은 기업 그린먼 브라더스를 샀다면 당신은 실수를 악화시킨 셈이다. 실제로 첫 번째 실수에서는 한 푼도 손해보지 않았지만 토이저러스를 사지 않았어도 전혀 손해가 없었다. 두 번째 실수 때문에 커다란 손해를 입었다. 홈디포를 싸게 사지 못해서 대신 제2의 홈디포 스카티스 샀다면 10중 8구 또다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홈디포는 기업 공개 이후 25배 올랐지만
스카티스는 겨우 25%에서 30% 올라서 같은 기간 시장보다도 뒤처졌기 때문이다. 피드먼트 항공을 놓치고 피플 익스프레스를 샀거나 프라이스 클럽을 놓치고 웨어하우스 클럽을 샀어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대개 원래 우량 기업을 조금 비싸게 사는 편이 제2의 아무개를 싸게 사는 것보다 낫다. 12번째 위험한 생각. 주가가 올랐으니 내가 맞았고 주가가 내렸으니 내가 틀렸다. 내가 엄청난 투자의 오류 하나를 고른다면 그것은 주가가 오르면 자기가 투자를 잘했다고 믿는 사고방식이다. 사람들은 최근 5불에 산 주식이 6불로 올라가면 마치 자신의 지혜가 입증되기라도 한 것처럼 기뻐한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물론 재빨리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면 멋지게 이익을 내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유리한 상황에서 매도하지 않는다. 대신 사람들은 가격이 올랐으니 투자를 잘했다고 확신하면서 주식을 계속 보유하지만 마침내 주가가 내려가면서 투자를 잘못했다고 확신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선택한다면 사람들은 오른 종목은 보유하고 내린 종목은 매도한다라는 생각으로 10불에서 12불로 올라간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10불에서 8불로 내려간 주식은 처분한다. 1981년에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다. 에너지 호황의 절정기를 맞은 석유 주식 사파타는 틀림없이 에틸코프보다 훨씬 좋아 보였을 것이다. 에틸코프는 주요 제품인 납첨가물을 미국 환경보호국으로부터 금지당해서 이른바 차에 깔린 개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 중 더 나아 보이던 사파타는 주가가 35불에서 2불로 폭락했고 북두칠성 크기의 국자로 구제금융을 퍼부었어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말았다. 반면 에틸은 전문 분야인 화학사업부에서 탁월한 실적이 나왔고 해외 실적이 개선되었으며 보험 영업도 빠르고 꾸준하게 성장했다. 에틸은 주가가 2불에서 32불로 상승했다. 따라서 2개월 만에 20% 올랐으니 내가 종목을 제대로 골랐어. 또는 2개월 만에 20% 내렸으니 내가 종목을 잘못 골랐네라고 말한다면 이는 가격과 전망을 혼동한다는 뜻이다. 20% 이익을 목표로 삼는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단기 성과는 전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주식을 산 다음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은 똑같은 제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사람도 있고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뜻에 불과하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은 단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물린 종목 떡상하고 시퍼렇던 계좌가 붉게 타오를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